서울의 늦은 밤 차가운 빗방울이 도시의 창백한 가로등 아래로 흩날리고 있었다. 한유진은 낡은 우산을 든 채 고층 빌딩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심장은 빗소리에 맞춰 불규칙하게 뛰었다. 이 임무는 그녀의 마지막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그림자 속 삶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오랫동안 그녀를 억눌러 온 그림자 조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녀의 손에 든 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닌 조직의 핵심인 검은 사파이어의 행방에 대한 단서였다. 2년 전 조직 내 갈등으로 인해 사라졌던 이 보석을 되찾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임무였다. 조직의 최고 간부조차 그 행방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우연히 이 보석이 대한민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경성그룹 이지훈 회장의 개인 소유물로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회장은 겉으로는 세상과 단절된 은둔형 경영자로 알려져 있었다. 심지어 대외적으로는 시력을 잃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러나 그녀의 정보망에 따르면 그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냉철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 숲에서 이지훈이라는 남자에게 접근해야 했다. 임무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녀는 경성그룹 본사 건물에 잠입하여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보석이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회장 집무실로 향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복도 끝에 설치된 고대 유물처럼 생긴 거울이 갑자기 희미한 빛을 내뿜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그녀는 몸을 피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거울에서 뿜어져 나온 파란빛이 그녀의 몸을 덮쳤고 동시에 그녀의 몸이 점차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몸은 마치 빗방울처럼 희미해져 갔고 이윽고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기이한 감각을 느꼈다. 몸이 사라졌지만 주변의 사물들은 여전히 손에 잡혔고 바닥의 감촉도 그대로 느껴졌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이 기이한 현상이 오히려 임무를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지훈 회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보석이 없었다. 단지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과 텅 빈 금고만이 그녀를 맞이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그녀는 당황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때 집무실 한쪽에 걸려있는 대형 스크린에서 회장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목욕 준비가 끝났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화면은 다름 아닌 이지훈 회장의 개인 저택이었다. 화면 속에서 비서가 회장에게 목욕을 권했고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임무는 실패했지만 그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보석은 분명 이지훈의 손에 있을 것이다. 그녀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저택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투명했지만 옷은 그렇지 않았다. 낡은 트렌치코트와 청바지는 그대로 그녀의 몸에 걸쳐져 있었고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주위를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저택에 진입했다. 저택의 보안 시스템은 본사보다 훨씬 더 철저했다. 수많은 레이저 센서와 감시 카메라가 촘촘히 얽혀 있었지만 그녀는 투명한 몸을 이용하여 모든 감시망을 손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약점은 옷이었다. 그녀는 이따금씩 옷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투명한 상태로 움직였다. 온몸으로 느껴지는 차가운 밤 공기, 그리고 낯선 공간의 긴장감이 그녀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그녀는 마침내 스크린에서 보았던 회장의 욕실을 발견했다. 웅장하고 호화로운 욕실에는 은은한 향이 감돌았고 붉은 장미꽃잎이 띄워진 욕조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욕조 옆 낡은 탁자 위에는 작고 검은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직감적으로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때 욕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지훈이 들어섰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그는 겉보기와 달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굳건한 어깨와 탄탄한 근육, 그리고 등 뒤에 선명하게 새겨진 십자가 모양의 상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상처는 마치 그의 삶의 고통을 증명하는 듯 깊고 굵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욕조로 향했고 물속으로 몸을 담갔다. 그녀는 여전히 투명한 상태로 그의 등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등은 상처의 흔적을 통해 말없는 언어로 그녀에게 그의 삶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듯 했다. 그녀는 그의 등에 새겨진 십자가 모양의 흉터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옷이 다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낡은 트렌치코트가 서서히 선명해지며 마치 허공에 매달린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당황하여 옷을 벗어 던지려 했지만 이지훈은 이미 그녀의 존재를 눈치챈 듯했다. 그는 욕조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물방울이 그의 탄탄한 몸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의 등 뒤에 새겨진 흉터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여기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맹수와 같은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쏘스라치게 놀라 욕실 문을 향해 달아났다. 그녀의 옷은 이미 완전히 눈에 보이는 상태였고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트렌치코트와 청바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멈춰. 이지훈의 외침이 그녀의 등 뒤를 따라왔다. 그녀는 복도 계단, 그리고 정원을 가로질러 달렸다. 그녀의 뒤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저택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그녀는 간신히 담장을 넘어 숲속으로 도망쳤다.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때리고 젖은 나무잎들이 그녀의 몸에 달라붙었다. 그녀는 멈춰서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몸은 다시 완전히 투명해졌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임무는 실패했고 그녀의 마지막 탈출구는 사라졌다. 그녀는 젖은 몸으로 차가운 땅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 밤 이지훈은 욕조에 몸을 담근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허공에 멈춰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10여 년간 이 별장에서 홀로 지내왔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세상의 소문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그의 주위에 드리워진 맹인이라는 소문은 사실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철저한 가면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그의 약점을 캐내려 했지만 그의 빈틈없는 가면은 그 어떤 시도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혐오했다. 인간의 탐욕과 위선,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진 자신의 삶을. 그렇기에 그는 항상 경계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엿보려는 사람들의 눈빛을. 그러나 오늘 밤 모든 것이 변했다. 그의 눈앞에서 나타났다 사라진 그녀는 그가 평생 마주했던 어떤 존재와도 달랐다. 그녀는 그가 알던 어떤 가면보다도 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투명함이라는 이름에. 하지만 그 투명함 속에서 그는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다. 그의 욕실에 남겨진 희미한 흙냄새, 그리고 그녀가 남기고 간 젖은 발자국은 그녀가 진짜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의 몸을 덮었던 낡은 트렌치코트와 청바지는 그녀가 가진 삶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했다.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김 집사,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렸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늘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키는 김집사가 조용히 다가왔다. 오늘 밤 누군가 침입했었나? 김집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정원 쪽 보안 센서가 일시적으로 오작동하여 침입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곧바로 흔적을 놓쳤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 그리고 한 가지 일을 더 시키지. 이지훈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맹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까지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검은 사파이어를 노리고 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재물이나 권력을 쫓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너무나도 명확해서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강한 목적의식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의 투명한 가면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궁금했다. 그는 김집사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 경성그룹 이지훈 혼인을 발표하다. 신부에게는 가문의 보석 검은 사파이어를 결혼 예물로 증정한다. 라고. 김집사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회장님, 갑자기 혼인이라니. 그리고 그 귀한 보석을 미끼로 삼으시다니요.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나는 그 여자를 다시 만나야겠어. 그리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야겠어. 이 세상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면은 없어. 그런데 그녀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가면을 쓰고 있어.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목욕 가운을 걸쳤다. 그의 등 뒤에 새겨진 십자가 모양의 흉터는 여전히 뚜렷했다. 그 상처는 단순한 물리적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무게와 고통이 새겨진 흔적이었다. 나는 그녀가 어떤 이유로 그토록 절박하게 그 보석을 원했는지 알아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검은 사파이어가 단순히 보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그 비극의 한 조각이 아니길 바랐다. 한편 유진은 실패한 임무로 인해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다. 조직의 마지막 임무였지만 그녀는 보석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들키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발현된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능력이 축복이 아닌 저주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몸은 때때로 통제불능 상태로 투명해졌고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다. 그녀는 이제 어떤 임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미로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꿈, 즉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꿈은 이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견뎌왔다. 고독한 삶을 감수했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때 길거리 전광판에 경성그룹 이지훈 회장의 혼인 발표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거부 마침내 베일 벗다. 경성그룹 가문의 보석으로 신부 맞이한다. 그녀의 눈은 기사 내용에 멈춰 섰다. 검은 사파이어라는 단어가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이지훈 회장은 마치 그녀를 도발이라도 하듯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공개하며 그녀를 유혹하고 있었다. 그래, 이거였어.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녀는 이지훈이라는 남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보석은 단순히 임무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꿈이자 그녀의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몸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성그룹이 지정한 장소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절박함과 함께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운명의 장난에 다시 한번 몸을 던지려 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아재 그녀가 닿고 싶은 모든 것이 걸려 있었다. 경성그룹의 혼인 상대 공개 모집은 한국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재벌 총수가 직접 나서 신부감을 찾는다는 파격적인 소식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수많은 여성들이 저마다의 꿈과 욕망을 안고 경성그룹 본사로 몰려들었다. 그들 중에는 이름난 연예인도 있었고 유력 가문의 영예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비슷했다. 탐욕 허영, 그리고 신분 상승에 대한 노골적인 욕망. 그들의 모습은 유진이 그동안 그림자 속에서 숱하게 마주했던 인간 군상과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초조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그녀의 손은 축축했고 심장은 불안정하게 뛰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이름이 불렸다. 이지훈의 비서인 김집사가 그녀를 안내했다. 넓고 고요한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유진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다. 명품으로 휘감은 다른 여성들과 달리 그녀는 낡고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그들처럼 재물을 탐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러 온 것이었다. 그녀가 들어선 방은 단순했지만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방 안의 모든 것을 선명하게 비추었고 그 가운데 이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아무런 표정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소문대로 그의 눈은 먼 곳을 응시하는 듯 초점이 없었다. 그러나 유진은 그가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의 존재는 마치 차가운 얼음 조각 같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긴장감은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안녕하세요, 이지훈 회장님. 한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지훈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옆에 서 있던 김집사가 서류철 하나를 건넸다. 이것은 혼전 계약서입니다. 회장님의 결혼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서명하시면 됩니다. 유진은 서류철을 받아들었다. 두꺼운 서류철의 표지에는 이 가문의 혼인조항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조항 432 제1항 이 가문의 며느리는 남편을 지존으로 섬기며 가문의 덕목을 지키고 남편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모든 재산은 남편에게 귀속되며 소비와 사교 활동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5번 7시위 제6항 안에는 정기적으로 연락처 목록을 남편에게 제출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연락처는 모두 차단된다. 거부할 경우 모든 연락처가 삭제될 수 있다. 조항 6비베 제1항 안에는 결혼 후 친가와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부모는 요양원으로 보내지고 형제자매는 추방되며 다른 친척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유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혼인 계약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짓밟는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었다. 다른 조항들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의 외도는 허용되지만 아내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
모든 신체적, 정신적 자유가 남편의 통제에 놓인다는 내용 등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 모든 조항들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치고 싶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그때 그녀의 귓가에 이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지금 나가도 좋습니다. 당신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치 그녀의 망설임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그의 눈은 여전히 초점이 없었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동요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이 순간 자신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꿈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날이면 지붕이 새는 고아원에서 춥고 배고픔에 떨던 기억. 그녀는 그 기억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그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 꿈을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려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미세한 물기가 고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내려놓고 펜을 들었다. 이 계약서에 동의합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말했다. 이지훈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치는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의 미소 같았다. 당신은 도둑인가?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진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런 조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직 한 부류뿐이거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은 검은 사파이어를 훔치러 온 그 사람인가? 이지훈은 더 이상 맹인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유진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을 느꼈다. 모든 위장과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했다. 그녀는 그를 속이려 했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저는 그냥 회장님을 오랫동안 존경해왔습니다. 그저 회장님 곁에서 평생을 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뻔한 거짓말을 내뱉었다. 이지훈은 그녀의 말을 듣고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차가운 웃음이었다. 좋아. 당신 한유진. 당신은 나의 신부가 될 자격을 증명했어. 내가 궁금한 건 과연 당신의 진심이 어디까지인지야. 그리고 당신 뒤에 있는 그림자는 누구인지. 나는 당신이 내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 그의 말은 예고편과도 같았다. 앞으로 그녀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흥미로운 장난감으로 여겼고 그녀가 가진 비밀을 파헤치고 싶어 했다. 유진은 서명된 계약서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그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이 결혼에 걸려 있었다. 한유진의 결혼식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미디어에는 신부의 얼굴은 물론 신상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경성그룹 이지훈 회장의 새로운 신부로만 세상에 알려졌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녀는 이지훈의 개인 저택으로 들어섰다. 웅장한 외관과는 달리 저택 내부는 고요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거대한 박물관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따뜻한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안녕 새언니. 오빠의 새 장난감이라더니 생각보다 예쁘지 않네. 유진을 맞이한 것은 이지훈의 여동생 김수아였다.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차가운 도끼가 서려 있었다. 김수아는 아름답고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안녕하세요, 김수아 씨. 유진은 최대한 예의를 갖춰 인사했지만 수아는 그녀의 인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다. 오빠는 눈이 안 보여서 그런지 보는 눈이 정말 없네. 아니면 오빠도 이제 막장 드라마 주인공이 되고 싶어진 건가? 수아의 말은 비수처럼 유진의 심장을 찔렀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결혼을 진정으로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곳에 들어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혹시 새언니, 오빠의 방에 있는 그거들 찾으러 온 건 아니겠지? 그건 오빠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긴 거야. 수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의 어깨를 툭 쳤다. 유진은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수아는 그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저 회장님과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수아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다. 그래, 그럼 다행이고. 하지만 만약 오빠에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수아의 경고는 유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수아는 이지훈을 진심으로 아끼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단순한 남매애를 넘어선 소유욕에 가까웠다. 유진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수아와의 관계가 앞으로의 임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직감했다. 유진의 신혼 생활은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지훈은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하지도 않았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유진은 그에게서 따뜻함이나 애정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검은 사파이어뿐이었다. 그녀는 밤이 되면 몰래 이지훈의 방으로 잠입했다. 이지훈의 방은 미로와도 같았다. 수많은 비밀 통로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감시당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모든 감시망을 통과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도대체 어디에 숨겨놓은 거지? 유진은 좌절했다. 그녀는 이지훈이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도둑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유진은 다시 한번 이지훈의 방에 잠입했다. 그녀는 투명한 몸으로 이지훈의 침대 옆에 섰다. 그는 잠들어 있는 듯 했지만 그녀는 그의 눈이 감겨 있더라도 그의 모든 감각이 깨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방을 둘러보았다. 그때 그녀의 시선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에 멈춰 섰다.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이지훈과 수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해맑게 웃고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한 여성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여성은 이지훈의 어머니인 듯하했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 보이는 이지훈의 모습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에게도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구나. 그녀는 사진 액자를 들고 잠시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이지훈이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는 맹인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그녀의 존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유진은 쏘스라치게 놀라 사진 액자를 놓쳤고 액자는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말았다. 유진은 당황하여 사과했다. 죄송해요, 회장님. 제가 실수로. 이지훈은 그녀의 사과를 무시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유진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들통난 상황이었다. 이지훈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에 닿았다. 그는 그녀의 손에 남아있는 사진 액자의 파편을 발견했다. 그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내 어머니의 사진을 왜?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유진은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보았다. 분노, 슬픔, 그리고 그리움. 그녀는 그의 감정에 동요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만큼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연민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죄송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사과에 이지훈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탐욕이나 허영이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존재했다. 그는 그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지 도둑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처받은 영혼이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유진은 더 이상 이지훈의 방에 몰래 침입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매일 아침 그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이지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의 눈은 여전히 초점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유진은 그가 그녀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한유진 과거를 숨긴 채 살아가는 한 여자일 뿐이었다. 이지훈은 그녀의 평범함에 흥미를 느꼈다. 다른 여자들은 모두 그에게 자신들의 매력을 어필하려 애썼지만 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밥을 먹고 가끔씩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화려한 삶에 대한 욕망 대신 어린 시절의 추억과 따뜻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이지훈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왜 그토록 검은 사파이어를 원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꿈이자 그녀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김수아는 유진의 존재를 견딜 수 없어 했다. 그녀는 유진이 이지훈의 곁에 있는 것 자체가 불쾌했다. 그녀는 유진을 내쫓기 위해 끊임없이 함정을 팠다. 언니 오빠랑 같이 승마하러 갈래. 오빠는 눈이 안 보여서 나랑 같이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 수아는 유진을 승마장으로 불렀다. 승마장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수아는 유진을 곤란하게 만들려 했다. 그녀는 유진이 서투른 모습으로 말을 타다가 넘어지는 것을 예상했다. 그러나 유진은 침착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모든 종류의 무술과 운동을 훈련받았다. 그녀는 능숙하게 말에 올라탔고 우아하게 승마를 즐겼다. 수아는 당황했다. 그녀의 계획은 실패했다. 세상에 언니, 생각보다 말을 잘 타네. 혹시 어릴 때부터 배웠어? 수아의 목소리에는 질투가 가득했다. 아니요, 그냥 예전에 잠깐 배운 적이 있었어요. 유진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때 갑자기 말이 흥분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일부러 말을 자극한 것이 분명했다. 말은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고 유진은 말에서 떨어져 넘어지고 말았다. 그녀의 팔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다.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장면을 담았다. 언니 괜찮아. 수아는 위선적인 표정으로 유진에게 달려왔다. 그녀는 유진의 상처를 보고 쾌재를 불렀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괜찮아요. 그냥 좀 넘어진 것뿐이에요. 유진은 피를 흘리면서도 애써 미소 지었다. 그때 이지훈이 달려왔다. 그는 유진의 상처를 보고 표정이 굳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수아는 당황했다. 오빠,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말이 흥분해서 언니가 다친 것뿐이야. 수아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지훈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을 잡았다. 괜찮나? 많이 아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다. 유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연민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김수아 씨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유진은 오히려 수아를 감쌌다. 수아는 유진의 태도에 더욱 당황했다. 그녀는 유진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지훈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자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감추고 수아를 변호했다.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네가 다쳤잖아. 수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유진에게 소리쳤다. 괜찮아요. 전 어릴 때부터 늘 그랬어요. 다치는 게 익숙하거든요. 저희 고아원에서는 이런 일은 흔했어요. 유진은 슬프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늘 혼자였다. 다쳐도 아무도 걱정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웠다. 유진의 말에 이지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는 유진의 상처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 담긴 깊은 슬픔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가진 상처가 단순한 물리적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깊은 상처였다. 돌아가자. 당신은 치료를 받아야 해. 이지훈은 유진을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다. 유진은 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그녀를 장난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수아는 뒤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 유진은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오히려 그녀를 감쌌다. 유진의 태도는 수아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수아는 유진이 어떤 사람인지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유진이 악마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유진의 행동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순수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졌다. 이지훈은 유진의 상처를 직접 소독해 주었다. 유진은 그의 손길에서 섬세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네오, 왜 거짓말을 했지? 김수아가 일부러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지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오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다친 것은 김수아 씨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제 잘못이죠. 제가 몸을 잘 가누지 못해서. 유진은 거짓말을 했다. 이지훈은 그녀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수아를 보호하려 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끌어안는 사람이었다. 네오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이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유진은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눈빛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그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애썼다. 저를 멀리하세요.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속이고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이지훈은 그녀의 고백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그의 말에 유진의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그녀를 장난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날 밤 이지훈은 유진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조용하고 차가웠으며 수많은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유진은 긴장한 채 그와 마주 앉았다. 이지훈은 여전히 표정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맹인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이제 가면을 벗어도 돼. 너의 가면과 나의 가면. 그의 말에 유진의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능력, 그녀의 정체, 그리고 그녀의 목적까지도.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유진은 끝까지 시치미를 뗐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지훈은 그런 그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 너는 내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투명하니까.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진은 쏘스라치게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그녀의 심장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내가 처음 널 만났을 때 나는 네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 탐욕이나 욕망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쫓고 있었지.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어. 그래서 널 다시 찾았고 이 결혼을 계획했지. 그의 고백에 유진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그는 그녀를 함정으로 끌어들였고 그녀는 그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나는 너를 시험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 그리고 나는 네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그녀의 심장을 녹이는 것 같았다. 나는 너의 능력을 알고 있어. 그리고 네가 이 모든 일을 왜 벌이는지도 알고 있어.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는 사실 맹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세월 동안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며 살아왔다.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사람들의 탐욕과 위선에 질려버렸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닫고 세상과의 모든 소통을 단절했다. 그의 삶은 마치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다. 나는 검은 사파이어가 내 어머니를 죽였다고 믿어. 그 보석을 얻으려던 누군가에 의해. 내 어머니는 돌아가셨지. 나는 그 사건 이후로 사람을 믿지 않게 됐어. 모두가 나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지.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그의 눈에서 깊은 상처를 보았다.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만큼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겨 사는 외로운 남자였다. 나는 너를 믿고 싶어. 네가 검은 사파이어를 가져가려는 이유가 탐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지훈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그녀에게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 고원에서 겪었던 가난과 고통, 그리고 그녀가 가진 유일한 꿈에 대해. 저는 검은 사파이어를 팔아서 고아원을 짓고 싶었어요. 저처럼 외로운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가진 유일한 꿈이에요. 그녀의 고백에 이지훈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것은 차가운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으로 그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미소였다. 그래, 이제야 알겠군. 너는 나를 닮았어. 우리 모두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이제 나를 믿어. 나는 너를 돕겠어. 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유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변했다. 더 이상 함정이나 거짓이 아닌 진실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그들은 이제 동맹이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는 그녀의 미래의 꿈을 실현해주기로 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깊은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김수아의 질투는 더욱 커져갔다. 그녀는 유진의 존재를 견딜 수 없어 했다. 그녀는 유진을 불순한 존재로 여겼고 유진을 내쫓기 위해 더욱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지훈은 김수아가 유진을 해치려 할 것을 직감했다. 그는 김수아를 경계했다. 그는 김수아가 가진 복잡한 감정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소유하려 했다. 그녀의 사랑은 집착과 소유욕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그는 김수아를 멀리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해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아는 위험해. 조심해. 이지훈은 유진에게 경고했다. 유진은 그의 경고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김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김수아의 눈에서 질투와 분노를 보았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적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 적은 바로 이지훈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들은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꿈을 위해서.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지훈은 유진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들을 털어놓았다. 유진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검은 사파이어와 이지훈 가문의 비극적인 과거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의 이야기가 아니라 탐욕과 배신이 낳은 한 가족의 파멸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머니는 검은 사파이어를 지키려다 돌아가셨어. 그녀는 그 보석이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고 믿으셨지. 그것은 우리 가문의 명예이자 영혼이라고. 이지훈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의 눈앞에서 어머니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보아야 했다. 그는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 검은 사파이어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사건 이후로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닫았고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그의 맹인이라는 가면은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패였던 것이다. 그래서 맹인 행세를 하신 거군요. 유진은 그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 또한 어린 시절 자신의 능력이 발현된 후로부터 사람들에게서 도망치고 숨어 살아야 했다.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괴물이라 불렸고 그녀의 존재는 늘 위협으로 여겨졌다. 그녀는 이지훈의 상처를 보며 자신의 상처를 보는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고통받았지만 그들의 고통은 뿌리가 같았다.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그리고 세상의 냉정함. 이지훈은 유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아픔에 공감했다. 그녀는 그가 알던 어떤 사람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상처를 원망 대신 희망으로 바꾸려 했다. 그녀의 꿈꿔온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꿈은 이지훈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열정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상처가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그녀를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든 훈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내 꿈을 돕겠어. 검은 사파이어를 가져가는 것을 돕는 대신 네가 그 보석을 팔아 고아원을 짓는 것을 도울게.
이지훈의 제안에 유진은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동맹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김수아의 질투는 더욱 커져갔다. 그녀는 유진의 존재를 견딜 수 없어 했다. 그녀는 유진이 이지훈을 빼앗아간 악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유진을 내쫓기 위해 더욱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김수아는 이지훈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다. 오빠, 나는 오랫동안 오빠를 사랑해왔어. 오빠가 맹인이 되었을 때도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가두었을 때도 나는 늘 오빠의 곁을 지켰어. 그런데 왜 그 여자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훈은 그녀의 고백에 조용히 미안함을 표했다. 수아, 네오는 나에게 소중한 동생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나는 너를 가족으로 생각했지. 이지훈의 말에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깊은 증오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지훈의 곁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수했는지 유진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유진이 이지훈의 삶에 끼어들어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여자를 내쫓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빠를 되찾을 거야. 수아는 유진에게 경고했다. 유진은 그녀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수아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보았다. 그녀는 수아를 악당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일 뿐이었다. 나는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아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유진은 수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러나 수아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유진이 이지훈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유진이 가진 순수함이라는 가면을 벗겨내려 했다. 그녀는 유진을 파멸시키기 위해 자신의 가장 위험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유진은 자신의 능력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지훈은 그녀를 도왔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괴물이 아닌 축복으로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었고 그녀는 그의 아픔을 이해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들은 함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김수아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과거 이지훈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인물과 손을 잡았다. 그들은 검은 사파이어를 훔치기 위해 그리고 유진을 파멸시키기 위해 거대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 함정은 유진과 이지훈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적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 적은 바로 이지훈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들은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꿈을 위해서 김수아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과거 이지훈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인물인 박 회장을 찾아갔다. 박 회장은 경성그룹의 오랜 경쟁자였고 이지훈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는 검은 사파이어를 손에 넣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고 그 보석을 얻기 위해 수십 년간 암흑께서 활동해왔다. 이지훈을 무너뜨리고 그 보석을 제 손에 넣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유진을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수아는 박 회장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유진을 납치한 뒤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고 마치 유진이 검은 사파이어를 훔치려다 들통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 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그녀는 유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지훈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좋아. 그 여자 한유진, 아주 흥미로운 여자더군. 하지만 내가 도와주는 대신 내게 검은 사파이어를 넘겨야 할 거야. 박 회장은
수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유진을 납치하고 그녀의 정체를 세상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지훈이 유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한편 이지훈은 김수아의 계획을 직감적으로 눈치챘다. 그는 유진에게 경고했다. 수아는 위험해. 그녀가 널 해치려 할 거야. 오늘 밤 절대로 혼자 돌아다니지 마. 유진은 이지훈의 경고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김수아가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서 깊은 증오를 보았다. 그녀는 김수아가 어떤 일이라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유진은 혼자서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지훈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김수아의 계획을 역이용하려 했다. 그녀는 김수아가 자신을 납치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녀는 그 기회를 이용해 김수아의 뒤에 숨어있는 진짜 배우를 찾아내려 했다. 그녀는 이지훈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이지훈은 그녀의 계획에 반대했지만 유진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회장님,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가진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거예요. 유진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이지훈은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믿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뒤에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밤이 깊어졌다. 유진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유진은 소스라치게 놀라 달아나려 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덮쳤다. 그들은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그녀의 몸을 거칠게 묶었다. 네가 한유진이냐, 이지훈 회장 부인.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묘한 기운을 느꼈다. 그들은 단순한 납치범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끌고 낡은 창고로 향했다. 그들은 그녀를 의자에 묶고 그녀의 눈을 가렸다. 걱정하지 마. 너의 몸에 손댈 생각은 없어.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니까. 그들은 유진을 조롱했다. 그들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도망치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통제불능 상태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자, 이제 사진을 찍어라. 이지훈 회장에게 보내서 검은 사파이어를 넘겨받아야지. 납치범들은 그녀의 옷을 벗기려 했다. 유진은 온 힘을 다해 저항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꿈, 그녀의 자존심, 그리고 그녀의 미래까지도. 하지마, 제발 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창고의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이지훈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이지훈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괜찮아. 다친 곳은 없어. 이지훈은 유진의 몸에 걸쳐져 있던 낡은 코트를 벗어 자신의 몸을 덮어주었다. 그의 눈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유진의 눈에서 깊은 상처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한 여자일 뿐이었다. 잡아. 전부 잡아. 그리고 배우가 누구인지 밝혀내. 이지훈의 명령에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납치범들을 제압했다. 납치범들은 유진을 향해 소리쳤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김수아라는 여자가 시킨 거야. 전부 다 그녀의 계획이라고. 그들의 외침은
창고 안에 메아리 쳤다. 유진은 놀라 이지훈을 바라보았다. 이지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는 유진을 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유진은 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지켜주는 남자가 있었다. 경성그룹의 최고위 임원들이 모두 모인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훈은 회의실 중앙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유진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 앞에는 김수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뒤에는 납치범들과의 통화 기록을 담은 파일이 놓여 있었다. 김수아 씨, 오늘 아침 경성그룹의 주식이 급락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악성 소문을 퍼뜨린 것 같습니다. 이사회는 당신이 이번 사태의 배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수아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오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저 여자가 꾸민 짓이야.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고 있다고. 수아는 유진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했다. 그러나 유진은 침착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아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수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김수아 씨, 어제 저를 납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댔어요. 당신이 시킨 일이라고. 유진의 말에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깊은 절망이 숨겨져 있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오빠, 저 여자의 말을 믿지 마. 저 여자는 오빠를 속이고 있어. 저 여자는 오빠를 버리고 떠날 거야. 수아는 이지훈에게 매달렸다. 그러나 이지훈은 그녀의 매달림을 외면했다. 그의 눈은 차가웠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깊은 질투와 증오를 보았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유진을 해치려 했고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김수아, 너의 행동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어. 이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아는 모든 것을 잃은 듯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나는 오빠를 사랑했어. 그런데 왜 오빠는 나를 봐주지 않았는데. 수아의 울부짖음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이지훈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집착과 소유욕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사랑이 아닌 그녀의 진심을 원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 회장이 들어섰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지훈에게 다가왔다. 이지훈 회장, 당신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지 않나. 박 회장의 말에 이지훈은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박 회장이 유진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유진은 긴장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순수한 여자가 아니야. 그녀는 당신의 검은 사파이어를 훔치려던 도둑이지. 그리고 그녀는 낙에 고용된 킬러였다. 박 회장의 폭로의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수아는 박 회장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유진이 킬러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유진이 단순한 악마라고 생각했지만 유진은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였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라고 수아는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을 미워했지만 그녀가 킬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유진의 순수한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다.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이지훈 회장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
내 정체와 내 목적까지도. 유진의 고백에 박 회장은 당황했다. 그는 유진이 이지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맞아. 유진은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 그리고 나는 그녀의 진심을 믿어. 그녀는 너희들과는 달라. 너희들은 탐욕과 욕망에 눈이 멀었지만 유진은 오직 자신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 이지훈은 박 회장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박 회장이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니오, 내 어머니를 죽였지. 검은 사파이어를 얻기 위해 내 어머니를 죽였어. 이지훈의 외침에 박 회장은 당황했다. 그는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지훈의 경호원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이지훈은 그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니오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너를 파멸시킬 거야. 박 회장은 이지훈의 말에 절망했다. 그는 이지훈이 가진 힘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지훈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사회는 박 회장과 김수아의 모든 죄를 밝혀냈다. 그들은 이지훈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배후였고 경성그룹을 무너뜨리려 했던 장본인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수아는 이 모든 상황에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오빠를 잃었고 자신의 꿈을 잃었다. 그녀는 유진을 향해 소리쳤다. 네오, 나를 모함했어. 오빠는 나를 버리고 너를 선택했어.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유진을 증오했다. 유진은 그녀의 증오를 이해했다. 그녀는 수아를 안타까워했다. 그녀는 수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김수아 씨,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픔 제가 이해해요. 저는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아요. 유진의 진심 어린 말에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유진에게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유진을 증오했지만 그녀는 유진의 따뜻한 마음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증오가 아닌 이해와 연민으로 변하고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김수아와 박 회장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김수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 그녀는 이지훈에게 용서를 구했고 이지훈은 그녀를 용서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상처를 이해했다. 그녀는 그저 사랑과 관심을 갈망했던 외로운 아이였을 뿐이었다. 이지훈은 그녀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정신적인 치료를 받게 했다. 그는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유문 사파이어는 이지훈의 손에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 보석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고아원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과 꿈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꿈을 이루어주기로 했다. 유진, 이제 검은 사파이어는 내 것이야. 내 꿈을 이루는 데 사용해. 이지훈의 말에 유진은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보석이 아닌 그녀의 꿈을 선물해 주었다. 유진은 검은 사파이어를 팔아 고아원을 짓기 시작했다. 고아원은 그녀의 꿈대로 지어졌다. 따뜻하고 아늑한 보금자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마당, 그리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서관까지. 그녀는 그곳을 햇살 고아원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곳은 그녀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녀의 미래를 밝혀주는 곳이었다. 이지훈은 그녀와 함께 고아원을 찾아갔다. 아이들은 유진을 햇살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랐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고아원 전체를 가득 채웠다. 유진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둑이나 킬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준 선생님이었다. 이지훈은 유진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기운이 없었다. 그의 눈은 따뜻했고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진, 나를 떠나지 마.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의 고백에 유진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회장님을 사랑해요.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그들은 이제 부부였다. 그들은 서로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주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 그들의 결혼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부부처럼 살았다. 그들은 함께 고아원을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그들은 비록 어두운 과거를 가졌지만 그들은 그 과거를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영화와도 같았다. 슬픔, 아픔,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다.